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얘기가 외신을 저희가 주로 다룹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네덜란드 정부가 우리 측 대사를 초치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자, 지난 15일자, 그러니까 국빈 방문이 끝나는 날 중앙일보 단독 기사였는데요. 네. 지난 1일에 네덜란드 측이 한국의 과도한 경호 및 의존 요구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서 최형찬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고 합니다. 이 네덜란드 정부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네. 경호상의 필요를 이유로 방문지에 엘리베이터 면접까지 요구를 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의 클린룸 방문 일정과 관련해서는 또 한국이 정해진 제한 인원 이상의 방문을 요구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면서 네. 이런 한국 측의 요구에 우려와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네덜란드 측은 대통령실, 외교부, 대사관, 이렇게 각각 다른 채널에서 또 각기 요구사항을 산발적으로 전달하는 이 협의 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을 표했다고 그래요. 왜 하나의 통로로 얘기가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내용은 주 네덜란드 대사관을 통해서 우리나라 본국에 보고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앙일보에서 15일자 이제 단독 보도고 방문 일정이 끝난 다음에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취재는 먼저 됐는데 그래도 이 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예의를 지키고 중앙일보에서 마지막에 보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굉장히 선의적으로 좋게 해석하시네요. 다른 해석들도 많더라고요. 보통 그래도 네. 국가 정상이 해외를 방문하면 그 안에 중간에 이런 보도는 안 내는 게 언론들의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경험한 관행상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네. 외교부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우리나라 외교부는? 자, 우리나라 외교부 측은 일단 이 사태를 봉합하기에 굉장히 급급한 모습을 보였죠. 네덜란드가 우리 의전팀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의전장의 메시지까지 공개를 했어요. 결국 네. 마무리 잘 됐으니까 별 문제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게다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 외교 전문에 흔히 초치라고 쓴다. 이렇게 해명을 해요. 네.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굳이 외교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거 확실히 부정적인 의미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이미 초치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들어왔습니다. 어떤 문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측, 역사 왜곡을 하는 일본 측, 그 대사 우리가 한두 번 초치했습니까? 그냥 그럼 다 일반적인 외교 행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도.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협의할 때 초치라는 용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치를 말할 때는요. 정확한 시간과 목적 등을 통보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도 미리 준비한 불만 사항을 읊어주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어떤 얘기가 오가고 대화가 네.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그렇습니다. 그 얘기만 전하고 만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강력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네덜란드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외교부가 이거 협의 과정이었다, 소통 과정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거 이미 했는데도 안 되니까 협의와 조율을 시도했지만 안 되니까 항의의 표시로 대사를 초치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재국 정부가 대사를 초치하면 만사를 제껴두고 달려가야 하는 게 외교적 관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이 왜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라고 얘기하죠. 그 인근에 중국 해군함이 들어왔거든요. 새벽 2시에 중국 대사 초치했습니다. 네. 중국 대사 바로 달려갔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영토 분쟁이라든지 군사적 충돌, 역사 왜곡 등 양국 간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적으로 초치 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편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최고의 외교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국빈 방문을 앞두고는 사실 상대국의 대사를 초치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네. 자, 참고로 윤 대통령 부부는 올해 13번의 해외 순방을 나갔고요. 책정된 순방 예산 249억 원의 2배가 넘는 578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초치라는 한자어의 뜻은 그대로 보면 불러서 안으로 들인다 이런 의미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관행상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사용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미국으로 가시죠.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3일 미국 하원에서 그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결의안이 통과가 된 건데요. 찬성 221, 반대 212. 이거 말 그대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원 찬성하고 전원 반대한 그 딱 표입니다. 자, 하원은 지난 9월에요. 공화당 소속의 케빈 메카시 당시 하원 의장 지시로 감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입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 탄핵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메카시 의장이 사실 이걸 지시한 다음에 그 뭐 연방정부 셧다운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래도 민주당이랑 합의를 해가지고 임시 예산안 통과시켜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민주당한테 뒤통수 맞았어요. 그래서 하원 의장에서 해임당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니 민주당한테 내줄 거 다 내주고 공화당의 메카시 하원 의장은 왜 해임을 당했느냐? 바로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그 당시에 해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가결된 결의안에는 이 조사를 하고 있던 3개 상임위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조사에 필요한 증인 출석 또 자료 제출 요구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권한도 상임위에 네네. 부여를 해줬습니다. 자, 이 탄핵 조사라는 건 뭐냐면은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탄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사냐? 그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탄핵안이 통과를 하려면 총 435명인 하원의 과반 218명이 찬성을 해야 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원에서 전체 100명의 3분의 2, 67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돼서 상원으로 올라가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에는 상원을 장악하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이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국경 문제 등 미국인에게 중요한 현안을 챙기는 대신에 거짓말로 나를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거 정치 쇼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정치 쇼를 했든 어쨌든 간에 분명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를 만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미 ABC 방송의 15일자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된 5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이 43%, 43%요? 반대는 41%예요. 찬성이 더 높네요. 그렇죠. 야, 뭐 근소한 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탄핵 조사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럼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2019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했을 때 그 당시 그럼 여론조사 평균 응답률은 어땠느냐? 찬성 37, 반대 54. 17%포인트 차로 반대가 훨씬 압도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의회에선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실상 민심으로 봐서는 굉장히 불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공화당이 굳이 이렇게 뭐 탄핵 가능성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격도 주고 이러면서 번거로운 일을 벌이느냐? 바이든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헌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의 임원으로 일할 당시에 당시 부통령이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부친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중국 등 해외 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취했고 네. 바이든 행정부가 또 헌터의 탈세 관련 기소를 방해했다. 이런 의혹을 공화당에서는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인 브리스마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임원으로 일했고 한 달에 최소 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500만 원 정도를 받은 걸로 이렇게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시에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바이든을 겨냥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검찰의 부리스마 회계 부정 수사를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검찰총장 해임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몰아붙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살짝 뒤로 주춤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메카시 의장이 지금 이제 본인들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연장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헌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일에 세금 18억 1,400만 원을 포탈한 혐의, 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마약 복용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산 혐의로도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참 헌터 바이든 아까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의 전 부인,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 부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고 조금은 이렇게 강하게 가르치지 못한 거에 대한 또 후회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이 사실 병으로 사망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애지중지했던 아들은 그 장남이었거든요. 자신의 뒤를 이어줄. 아픈 예.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싱턴 포스트가 발표한 올해의 피노키오, 그러니까 이 피노키오라는 게 거짓말 많이 한 정치인이라는 그렇죠. 거죠. 이 순위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름을 올렸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네. 공화당 의원, 정치인들 줄줄이 거짓말을 쏟아낸 피노키오로 지목이 됐는데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 경우에는 항상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자신의 개인사로 시작을 하는 그 특유의 합법이 있는데 네. 요것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 자신의 경험담을 부풀리거나 과장했다. 이런 의혹을 늘 달고 다닙니다. 2004년에 집에 불이 났다든지 부통령 재직 시절에 자기가 전용기보다 기차를 자주 이용해서 기관사의 축하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네. 좀 부풀려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앞서서 말씀드린 그 헌터, 차남 네. 헌터와 관련해 가지고 2020년에 대선 캠페인 당시에는 내 아들은 중국과 관련해서 돈을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헌터가 중국 및 우크라이나로부터 2019년에는 31억 원, 2018년에는 28억 6천만 원을 벌어들였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결국 거짓말로 드러난 거죠.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9년 연속 워싱턴 포스트 선정 피노키오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내년 대선에서 다시 리턴 매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합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이 전국 단위에서 실시된 497개 여론조사의 평균을 집계해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41.8%, 트럼프 전 대통령은 43.7%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년 대선은 피노키오 대선인가요? 누가 코가 더 긴지 골라내는 대선일 네.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으로 가시죠. 일본은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로 떠들썩합니다. 네, 지난달 18일 날 일본 언론에서 네. 지금 도쿄지검 특수부에서 정치인들의 비자금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보도가 나와요. 그래서 네.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는데 그럼 이 수사는 왜 시작이 됐느냐. 일본 정계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정치자금 옴부즈맨이 검찰의 관련 문제를 고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그 보도 내용이 수사선상에 오른 파벌이 거의 자민당 내에 주요 파벌 5개가 다 올랐어요. 네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기시다파, 가장 큰 파벌 아베파, 아소파, 모테기파, 니카이파, 여러분 익숙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자민당 내에 주요 권력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일본 정치 관련 그 정치자금 관련법은 뭐냐면 정치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파티 행사라는 걸 여는데 일반적으로 그 한 장에 2만 엔 가량의 파티권을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2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183만 원 정도가 넘는 파티권을 구입한 개인과 단체의 경우에는 네. 반드시 이름과 금액을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일부가 누락이 됐고요. 자민당 파벌들한테 이거 왜 누락됐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사무적인 실수예요. 그리고 우리 정정했어요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단순 누락이 아니라 고의적이다? 아예 초과 금액을 의원 개인이 정치 자금으로 비자금화했다라는 사실이 발각이 된 겁니다. 일본 정치권은 무슨 개라고 하지 않고 뒤를 파 이러니까 무슨 네. 야쿠자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네. 사실 이 사람들 원래 그 모임의 이름은 무슨 정책 연구회 이렇게 붙여요. 네.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파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베파 소속 의원들이 대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쪽으로 이렇게 초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사실 도쿄지검 특수부 하면은 정치인들을 겨냥한 진짜 저승사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의 방점이 찍히는데 아베파가 가장 많은 의원이 소속된 파이기도 하고 현재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사망 이후로 이 아베파가 약간 권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대로 된 리더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자가 고발을 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베파를 제외한 나머지 파벌에서는 또 이번 기회에 우리 똘똘 뭉쳐서 아베파 제대로 견제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 이쪽에 대한 강도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지금 뭐 비서진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다 진행이 됐고요. 13일 날 폐회가 돼서 의원들 수사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원들을 수사해봤자 결국 잡혀 들어가는 사람은 회계 담당자. 정치인들은 다 빠지고. 그렇죠. 그렇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그 과정에서 자민당 내에서 파벌이 나름 알아서 이렇게 서열 정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